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엄숙한 법정안, 6살 소년 김민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작은 어깨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어른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민준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오늘 그는 부당하게 기소된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준은 하얀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어머니 박소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옷을 다림질했다. 마치 온 세상에 이것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민준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왔다고 말하는 듯했다. 싸움이라고 해도 폭력적인 것이 아닌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피고인석에는 김민준의 아버지 김정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다. 김정우는 성실한 노동자였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도 혐의로 법정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판사석에는 중년의 여성 판사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아이들을 여러 번 봐왔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솔직함과 숨길 수 없는 아픔이 그곳에 있었다. 이수진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에게 증언대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단단히 증언대를 붙잡았다. 그의 다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법정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름이 뭐니? 판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아빠를 구하러 왔어요.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위해 증언하는 어린아이라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 검사는 민준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유치한 공연을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민준은 침을 삼키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그날도 그냥 넘어진 아주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누가 아빠가 도둑이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아빠의 작업복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 단순한 말들은 법정의 무감각한 분위기를 꿰뚫는 일격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민준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가 말한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이 사회가 때로는 증거 없이 선입견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판사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과 증언을 보아왔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몇 마디가 그녀로 하여금 이 법체계가 정말 공정한지 의문을 품게 했다. 만약 우리 아빠가 부자였다면 그래도 체포됐을까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까만 눈이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질문은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판사는 침묵했다. 검사는 고개를 돌렸고 변호인은 손을 꽉 쥐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불공정을 보아왔고 오늘 그의 진심으로 그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것을 말했다. 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났지만 확고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돈이 많았다면 이렇게 대우받았을까요?
법정의 분위기는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판사는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법을 따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 아이의 눈빛 앞에서 그녀가 믿어온 규칙들이 너무 경직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야.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이 순간부터 이 재판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정함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에 대한 대화가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작은 손으로 증언대를 꽉 쥐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겨우 6살이었지만 오늘 그는 아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판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소년의 질문은 너무 예리했고 사회 전체가 알고 있지만 거의 말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는 걸 알고 있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증거는 정확해야 해요. 아빠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빠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정은 종이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년이 방금 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검사가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사건 현장에 있었어. 목격자가 그를 봤어. 우리는 그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아빠가 가난한 노동자라는 것만 보고 아빠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어요. 아빠가 무죄라는 것을 알아요.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너도 그곳에 있었다고? 네,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눈에는 빛이 떠올랐다. 저는 모든 것을 봤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변호사조차 놀란 표정이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럼 이 증인이 사건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들어보자. 김정우의 변호사, 중년의 남성은 경험이 있었지만 명백히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그날 내가 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운명의 날을 회상하며 그의 눈빛에 불안함이 스쳤다.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우리가 막 잡화점을 나왔을 때 한 여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짐이 심했고 그분의 가방이 멀리 날아갔어요. 아빠가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막 가방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어떤 남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도둑이다. 저 사람이 그 여자의 가방을 훔쳤다. 민주는 잠시 멈추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빠를 땅에 밀쳤어요. 그들은 넘어진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아빠의 더러운 작업복만 보고 아빠가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리쳐서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넘어진 여자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군중 속 한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아빠가 가방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이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는 그냥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 분명했다. 복잡한 내용이나 화려한 언어가 없었지만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판사는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이 증인은 사건의 전개를 바꿀 수 있겠군요. 넘어진 여성의 증언을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불만족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은 빠르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어린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그 여성을 소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 여성을 데려와 다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지켜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김정우가 정말 유죄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몇몇은 소년을 존경의 눈길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정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도 감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부당한 유죄 판결에서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들이 아빠를 믿을 거예요.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꽉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쳤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법원 밖의 하늘은 흐렸지만 전보다는 무겁지 않았다.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정의가 그의 가족 편에 설지는 다음 재판에서 답을 얻을 것이다. 3일 후 재판이 계속되었다. 오늘 법정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방청객들은 더 많았고 민준의 강력한 증언 이후 새로운 전개를 모두가 기다리는 듯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색의 기색이 있었다. 그녀 앞에는 그날 넘어졌던 여성, 법원이 소환한 중요한 증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민지라고 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는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옆에는 검사가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거의 승리를 확신했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증거도 원하지 않았다. 판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민지 씨, 오늘 여기 보충 증언을 제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조용히 기다렸다. 이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저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넘어져서 가방이 멀리 날아갔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그가 몸을 숙여 제 가방을 집어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이 흔들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가방을 훔치려고 했나요? 이민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제 가방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집어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가 도둑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경찰이 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틈이 없었어요. 법정에 술렁임이 퍼졌다.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변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민지 씨, 지금 김정우 씨가 당신의 가방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민지는 침을 삼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은 검사가 세운 사건의 직격탄과 같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었다. 판사는 검사를 바라보았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분명히 상황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주요 증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잠시 침묵 후 검사는 마지못해 말했다.
증인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전체 사건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즉시 나섰다. 재판장님, 저는 혐의를 기각하고 김정우 씨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휴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정말로 기소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우리는 피고인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분명히 모두가 김정우가 성급하고 부당하게 기소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오랜 구금 이후 처음으로 김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무엇을 가져올까? 3일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오늘 법정은 더 이상 이전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곳이 아니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일부는 조용히 밖에 서서 지켜보았다. 모두가 특히 이민지의 증언 이후 사건의 결과를 알고 싶어 했다. 판사가 들어와 망치를 두드려 재판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법정을 둘러보았고 시선은 민준,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김정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 증인 증언을 재검토하고 기소 과정을 검토한 후 저는 이 사건이 객관성이 부족하게 처리되었다는 많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명확히 할 것입니다. 검사는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사건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변호인이 일어나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 김정우 씨는 처음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아무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가난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게 그를 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그 말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렀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군가의 유죄나 무죄를 결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녀는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혐의를 유지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무도 더 이상 김정우를 하루라도 더 감옥에 둘 수 없었다. 판사는 천천히 망치를 두드렸다. 모든 증거와 증인 증언을 검토한 후 법원은 피고인 김정우가 무죄임을 선언하며 즉시 석방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김정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꽉 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다면 아빠는 아마 결코 석방되지 못했을 거야. 법정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김정우에게 축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길이 아닌 존경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일어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애야, 오늘 내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진실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내처럼 정의를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정, 진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했다. 그날 민주는 아버지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재판 후 김정우는 공식적으로 석방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지난 어두운 날들을 떨쳐내려는 듯했다. 옆에서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의 벽 안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법원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단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았고 아버지를 위해 일어선 6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은 김정우와 악수를 하러 왔고 다른 이들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어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어. 소년은 그저 가볍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마도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두 부자는 법원을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민준의 어머니 박소연을 만났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울었고 지금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정우 씨, 그녀는 달려가 남편을 꽉 안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그녀가 놓으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될까 봐 두려운 듯했다. 김정우는 부드럽게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나 돌아왔어. 민주는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함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은 전체 법적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 용감한 소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공유했고 법적 시스템의 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한 글이 넘쳐났다. 일부 사람들은 질문했다. 만약 그날 민준이 없었다면, 만약 그 소년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 김정우는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김정우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였다. 재판의 판사도 이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한 아이가 어른들이 쉽게 간과한 불공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그녀는 다른 판사들과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부당한 유죄 판결 징후가 있는 사건 재검토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그녀는 한 재판에서의 올바른 결정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민준의 가족 쪽에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김정우가 감옥에 있었던 날들은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김정우는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내가 아빠가 한 가지 깨닫게 해줬어.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더 현명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단다.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며 전보다 더 평화로움을 느꼈다. 창밖에는 하늘이 맑았고 예전의 어두운 날들의 구름은 더 이상 없었다. 김정우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민준 가족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불공정에 둘러싸인 날들은 각자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민준의 어머니 박소연은 여전히 긴 잠 못 이루는 밤들, 아들을 품에 안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를 잊을 수 없었다. 김정우는 돌아왔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김정우 쪽에서는 석방되었음에도 그는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은 그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전과자였던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난 문제를 원하지 않아, 정우 씨. 그가 일자리를 다시 청했을 때 사장은 말했다.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우리 공장의 평판은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없어. 김정우는 그저 침묵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떠났다. 그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아챘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버지를 관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물었다. 아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김정우는 아들의 질문에 약간 놀랐다. 무슨 뜻이니? 아빠가 왜 직접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아빠는 손재주가 좋잖아요. 작은 수리점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불공정함도 겪지 않을 거예요. 김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는 평생 남을 위해 일했고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에게 씨앗을 심었다. 여러 날 밤 그는 뒤척이며 생각했고 마침내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박소연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은 가족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았다.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몇몇 지인들도 작은 도움을 보탰다. 그 돈으로 김정우는 집 근처 시장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간단한 오토바이 수리점을 세웠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의 손과 헌신으로 김정우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에 왔다. 그는 김정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우 씨, 당신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당신에게 불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는 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어쨌든 저는 오토바이 수리가 필요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큰 의미를 가졌다. 그날 이후로 김정우는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한때 의심했던 사람들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은 단순히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가난한 노동자들, 불공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주는 매일 가게에 와서 아버지를 도왔다. 소녀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더 이상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소연이 문득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내가 재판에서 증언한 것을 후회한 적 있니?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할 거예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김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김정우의 작은 수리점은 시장에서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저 대화하러 힘든 하루 일과 후 쉴 곳을 찾아 들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이 가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단정한 남자였다. 그는 가게를 둘러본 후에야 말을 꺼냈다. 정우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정우는 고개를 들고 잠시 놀랐다. 그는 재판에서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였다. 물론 기억합니다. 김정우는 서둘러 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아직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변호사는 가볍게 웃었다. 전 그저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과거 일 때문이 아니라 제안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안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저는 당신의 사건을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경우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해결된 후 저와 몇몇 동료들은 비슷한 부당한 유죄 판결 징후가 있는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고 자신을 변호할 목소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저는 당신을 우리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변호사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김정우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그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민준처럼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아들이 없었다. 잠시 침묵 후 김정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겪은 것과 같은 불공정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눔 세션에 참여하여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모든 일이 있은 후 아버지가 단지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 앞 현관에서 부자가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주는 문득 물었다. 아빠,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을 후회해요. 김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들아. 아빠는 결코 그런 날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지만 내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아빠는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의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실의 빛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 그 사건으로부터 1년 후 김정우의 작은 수리점은 번창했다. 그의 정직함과 근면한 작업으로 인해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더 이상 죄수의 아들이 아니라 용감한 진실의 수호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정우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회의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변화의 대리인이 되었다.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법적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민준이 그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민준은 신진다오 개를 얻었다. 그는 그 개를 진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이라는 개는 민준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으며 마치 자신이 소년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때로는 밤에 민준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악몽을 꾸기도 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 법정의 차가운 눈길, 진실을 말하라는 압박감. 그런 밤이면 진실이는 언제나 그의 침대 옆에 있었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핥아 안심시켰다. 도시 다른 쪽에서는 이수진 판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김정우의 사건과 비슷한 20개의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녀의 펜이 마지막 이름 위를 스쳤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 건너편에서는 한 작은 소년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고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가르쳐 주었다. 소년은 아버지를 꽉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빠,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아들 김나무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미열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평평했던 아이의 배가 이제는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무야, 괜찮니?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천천히 떴다. 엄마, 배가 아파요. 영숙은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단단하고 팽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식이나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나아. 영숙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나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아파요, 엄마.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남편 이준호는 아직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나무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배도 더 불러 보여요. 오늘 소아과에 데려가봐. 괜히 기다리다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영숙은 서둘러 아이를 준비시켰다. 동네 소아과 박철민 의사는 나무의 배를 검사한 후 즉시 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다. 의사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은 영숙은 곧바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CT스캔. 영숙은 하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소아외과 전문의인 정민호 교수가 다가왔다. 김영숙 씨, 나무의 상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CT스캔 결과를 보니 나무의 복부에 상당히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양과는 달라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검사 후 지쳐 병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은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영숙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나무를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의 조용한 소리만이 들렸다. 간호사들이 가끔 들어와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영숙은 졸음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나무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일반적인 종양과 다르다는 정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무는 어떤 병에 걸린 것인지, 아이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 교수는 의사 여러 명과 함께 결과를 검토했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숙 씨, 나무의 복부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테네테 증후군을 의심하고 있어요. 테네테요. 그게 무슨? 정 교수가 설명했다. 쌍둥이였던 배아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체내에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태아기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흡수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무의 경우는 매우 특이해요. 그 조직이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나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 아이. 쌍둥이였다는 말씀이세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에는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배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다른 배아, 즉 나무의 체내로 흡수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흡수된 조직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제거해야 나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영숙은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 안에 다른 아이가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나무의 임신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았다. 임신 초기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초음파에서는 하나의 태아만 보였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그때 이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흡수하고 있었던 것일까?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나무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거기에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엄마. 나무가 잠에서 깨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아가. 괜찮아.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무서워해요. 어둡다고 해요. 영숙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무의 말이 그저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정 교수의 설명 이후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었다. 나무야, 그 아이에 대해 더 말해줄래?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아이는 나랑 비슷해요. 근데 혼자 있어서 외로워해요. 가끔 제게 말해요. 같이 놀고 싶대요. 영숙은 몸을 떨었다. 이것이 그저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도착한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준비했다. 나무는 마취 전에 엄마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아이도 무서워해요.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갈 곳이 없대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에 섬뜩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 교수가 부모에게 다가왔다. 이번 수술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테네테 조직이 나무의 여러 장기와 혈관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나무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수술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제거된 조직은 예상대로 테네테의 특징을 보였지만 그 발달 정도는 의학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작은 뼈 구조, 치아의 형태, 심지어 발달된 혈관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정 교수는 외과 의사들과 함께 제거된 조직을 면밀히 관찰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조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실험실로 보내진 후에도 조직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병리학자 오민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테네테 증후군이 아닙니다. 이 조직의 DNA는 나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특이한 변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례와도 다릅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나무의 장기들도 모두 정상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거한 조직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영숙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험 후에는 심리적인 케어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무가 수술 전에 했던 말들, 그 다른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수술 후 회복되는 듯했다. 배의 통증은 사라졌고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혼자 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나무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영숙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동생이요. 제 안에 있었던 동생이요. 걔가 외로워해요. 엄마. 영숙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준호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수술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나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종종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배고파요. 우리는 잠들기 싫어요. 심리 상담사 이지연은 이것이 트라우마적 분리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영숙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영숙은 나무의 방에 아이의 그림들을 모아두었다. 수술 전과 후의 그림들이 확연히 달랐다. 수술 전에는 주로 밝고 활기찬 색상의 그림들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두 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 특히 한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뱃속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 그림 아래에는 내 동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은 어느 날 그림을 들고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저랑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제 제 안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랑 같이 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같이 있는 거니? 나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요. 동생이 이제 여기 있어요. 가끔 제게 이야기해요. 동생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영숙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나무가 단순히 상상 속 친구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술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나무의 복부에 다시 작은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추가 검사 결과 그 덩어리는 분명히 이전에 제거했던 것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정 교수는 준호와 영숙을 사무실로 불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을 제거했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장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다.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효과가 있을지, 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성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숙과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고모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사는 한 무당 김순자를 추천했다. 현대의학을 믿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데리고 강원도로 향했다. 오래된 한옥에 사는 무당 할머니는 80대였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무를 한참 바라본 후 말했다. 이 아이 안에는 두 영혼이 있어. 하나는 이 세상에 올 운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나 두 번째 영혼은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안에 있는 친구가 왜 떠나지 않는지 물어봐라. 나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외롭대요. 갈 곳이 없대요. 무섭대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 동생은 이 세상에 올 운명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영혼이야. 내가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해. 어떻게요? 나무가 물었다. 내 마음으로 말해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그 아이가 갈 곳이 있다고 말이야.
그날 밤, 가족은 한옥방에서 묵었다. 밤중에 영숙은 나무가 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닌 거야. 난 너를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무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 동생이 이제 괜찮대요. 떠날 준비가 됐대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초음파 검사에서 그 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이것은 의학적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무는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동생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동생이 좋은 곳으로 갔대요.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무가 자신의 쌍둥이와 화해하고 보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치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이도 즐겼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어느 날 밤, 영숙은 나무의 방문 앞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동생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내가 그린 건 너와 나였어. 물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나는 알아. 넌 항상 내 옆에 있잖아. 영숙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동생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무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준호는 이 상황을 걱정했다. 우리가 그의 이런 행동을 격려해야 할까요? 이것이 건강한 건가요? 영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무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동생과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끔 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먼 친구에 대한 추억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여전히 나무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제거된 조직은 분명 나무의 것과 거의 동일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복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정 교수는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다. 그는 이런 희귀한 사례가 의학계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표 전날 밤, 정 교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나무와 닮은 작은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연구하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의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정 교수는 깨어난 후 그 꿈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례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논문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이 사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무가 밤에 혼자 별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영숙은 어느 날 저녁, 별이 특히 밝게 빛나는 밤에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넌 정말 내 동생이랑 이야기하는 거니?
나무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엄마. 동생은 이제 별이 되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별이요. 밤마다 제게 인사해요. 영숙은 나무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인지 그녀는 결국 나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그가 수업 중에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의 담임 선생님 윤미라는 학부모 상담 시간에 영숙에게 이야기했다. 나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깊어요. 하지만 가끔은 마치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나무는 항상 그랬어요. 그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무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자주 표현했다. 그의 그림들은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내 친구라는 제목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그림에는 두 명의 똑같이 생긴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반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미술 선생님 조성호는 그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무야, 이 그림에 대해 말해줄래? 나무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조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나중에 영숙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숙은 나무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무는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한 아이는 발달하지 못했죠. 나무는 그 동생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나무의 예술적 감성과 깊은 통찰력의 원천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생과 대화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밤에 별을 바라보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영숙은 이것이 그저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요즘은 동생이랑 이야기하지 않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끔 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를 더 깊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는 종종 아들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고민했다. 영숙아, 나무의 이런 믿음이 커서도 계속될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중요할까요? 나무에게 그의 동생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무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좋아했다. 그는 망원경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기도 했다. 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영숙과 준호는 나무의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망원경을 선물했다. 나무는 밤마다 자신의 방 창문에서 별들을 관찰했다. 그는 종종 특정한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영숙이 물었다. 그 별이 특별한 거니?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 별이 동생이에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무의 믿음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 나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는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태아 발달과 유전학 분야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종종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준호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다. 의사가 되고 싶니?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아빠. 저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무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소아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의 열정과 독특한 통찰력은 교수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대학 3학년 때 나무는 자신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정민호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나무의 사례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나무 군, 당신의 사례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이 경험한 것은 현대의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고 싶어요. 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무군,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의 동생과 대화한다고 했었지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동생은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교수님. 이제는 말로 대화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는 항상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 교수는 감동했다. 나무군,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나무는 의대를 졸업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특히 희귀 질환과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그의 환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나무의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에 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나무는 5살 된 여자아이 이지은을 만났다. 지은이는 자신의 뱃속에 다른 아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아이와 대화한다고 했다. 검사 결과 지은이의 복부에는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테네테 증후군의 특징을 보였다. 지은이의 부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어떤 괴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나무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지은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지은이의 부모는 나무의 이야기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무는 지은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정신적, 정서적 필요도 고려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그녀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녀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술 전날 밤, 나무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일 수술을 하면 내 뱃속에 있는 동생을 꺼내야 해. 하지만 그것은 동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야. 동생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지은이는 나무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선생님도 동생이 있었죠.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동생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은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동생이 별이 되어 그녀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나무는 자신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쌍둥이의 영혼, 테네테 증후군의 정신적 측면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나무는 의학적 설명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공유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이 출간된 후, 나무는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무와 공유하고 싶어 했고, 나무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는 점차 테네테 증후군과 같은 희귀한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의 접근법은 의학적 측면과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쌍둥이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테네테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센터에서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예술치료, 그리고 가족 상담도 제공했다. 나무는 이러한 아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정서적 차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무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내 안의 별, 쌍둥이와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나무는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어린 시절에는 구체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미묘하고 내면화된 연결로 바뀌었다. 내 동생은 이제 내 DNA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이상하거나 병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의 부모 영숙과 준호는 아들의 성공과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무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동생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어.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해.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해줘. 그는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것은 마치 동생이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것 같았다.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나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나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조용한 밤에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빛나는 그 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연결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김나무와 그의 동생의 이야기, 쌍둥이의 비밀이다.